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끝까지 갈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견딜 수 있는 여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진실은 차라리 평생 모르고 사는 편이 더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멀리 떨어진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려한 불빛이 결코 꺼지지 않는 도시.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한 웅장한 저택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막 18에 살이 된 소녀, 서유나.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랑도, 어른의 세계가 지닌 달콤함도 아직 맛보지 못한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상위 1%의 세계. 모든 것이 반짝이고 향기로우며 눈부신 부와 명예로 가득한 그곳에 발을 들인 지 불과 석 달 만에 유나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강태준. 60의 나이에 권력과 냉철함, 그리고 고독을 모두 가진 남자. 모두가 우러러보지만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 20여 년간 어떤 여자와도 공개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은 채 홀로 제국을 지켜온 재벌 총수. 하지만 바로 그 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 그리고 속내를 감춘 미소를 지닌 그가 어린 소녀의 마음에 닿았고 그녀의 청춘과 자유, 그리고 뱃속에서 자라나는 영혼까지 모두 훔쳐가 버렸습니다. 유나가 그의 곁에 나타났을 때 서울은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돈을 노린 꽃뱀이라 욕했고 다른 이들은 할아버지 뻘 되는 남자를 사랑한 어리석은 아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오직 유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잠들 수 없었다는 것을. 세상의 비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 때문이라는 것을. 부드럽고 고요했지만 마치 심연처럼 깊고 어두웠던 그 눈빛을. 이것은 단순히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은 부적절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지 90일째 되던 날, 유나는 끔찍한 비밀 하나를 발견하고 맙니다. 임신으로 인한 입덧 때문이 아니라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의 한밤중에 뛰쳐나가 구역질을 하게 만든 바로 그 비밀을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저 자극적인 가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새겨진 깊은 상처의 기록입니다. 이미 봉합했지만 기억할 때마다 여전히 사무치게 아려오는 흉터, 그리고 오늘 맨발로 지옥을 건너온 소녀 유나가 그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날 아침 서울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호화로운 고층 빌딩 옆 좁디 좁은 처마 밑에 몸을 웅크린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거의 다 젖어버린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죠.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에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얇은 천으로 된 신발은 빗물을 머금어 축축했습니다. 18이라는 나이보다도 더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연약함 뒤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왕그룹,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고개를 들어보게 만드는 거대 기업. 본사는 서울의 중심, 소위 근본 있는 사람들만이 발을 들일 수 있다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그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평범한 성적의 졸업장과 또렷한 목소리,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값진 것, 바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모의 헌신으로 자라난 아이가 지닌 단단한 자존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회전 유리문을 통과했습니다. 문 안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차갑고 눈부시게 빛나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의심과 피로가 뒤섞인 눈으로 유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셔터 내리듯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밀며 맑게 웃었죠. 운영기획실 비서직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아로씨 약속입니다. 저쪽 의자에서 어조자에서 기다려요. 곧 부를 겁니다. 유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허리는 꼿꼿하게 펴려고 애썼습니다. 이곳이 단순히 서류만 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앉는 방식, 웃는 방식, 걷는 방식까지 마치 모든 움직임을 평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분 후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와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유나 씨. 유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접니다. 따라오시죠.
그들은 긴 복도를 지나고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서관처럼 고요한 사무실들을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남자가 두꺼운 원목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거대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집무용 책상 뒤쪽 벽에는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 깊은 눈, 날카로운 광대뼈를 가진 남자, 위엄과 비밀스러움을 동시에 품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작은 휴게실에서 그림 속 인물이 현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태준. 그는 하얀 셔츠에 차콜색 넥타이를 맨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은발 한 올 한 올이 마치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단정하게 비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유나를 스쳐 지나가다 정확히 3초간 멈췄습니다. 그 3초 동안 유나는 뼛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에 숨을 멈췄습니다. 나이가 몇이지? 18입니다. 그렇게 어린데 운영기획실 비서직에 지원했다고 배짱이 두둑하군.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습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의자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나는 면접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씹힌 거 타이핑 할 줄 아나? 네,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 3분 안에 다시 쳐봐. 저쪽 컴퓨터에서 유나는 보조 컴퓨터로 다가갔습니다. 워드 3페이지 분량의 빽빽한 문서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망설임도 실수도 고개를 드는 일도 없이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증명하러 왔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각인시켰습니다. 3분이 흘렀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다가와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타 하나 없었고 서식은 깔끔했으며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문서였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자리로 돌아가더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인사팀장. 채용 명단에서 서유나 이름 빼. 오늘부터 내 비서니까. 유나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재벌 총수는 자기소개서도 경력도 2차, 3차 면접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들어대던 그 어떤 절차도 없었습니다. 단 3분. 한 번의 시선. 그리고 하나의 결정. 그녀 인생의 첫 번째 거대한 문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 뒤에 있는 것이 빛이 아니라 자신의 쾌, 빠져본 적 없는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유나는 태왕그룹 역사상 가장 어린 비서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웃었고 누군가는 질투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사회 경험도 전무한 18살 소녀가 그룹의 심장부인 회장 직속 비서실에서 일하게 된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류 없는 기계처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보고서 한 줄, 커피 한 잔, 회의 일정 하나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필요 이상의 말은 결코 하지 않았고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지도 누구의 눈에 띄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미래를 위한 생명줄을 지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직속 상사인 강태준 회장 역시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눈에 그는 권력의 상징이자 15년 전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룹 전체를 재건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웃지도 친절하지도 단 한순간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이전 비서는 그 숨막히는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3개월 만에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나는 그의 등 뒤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문서를 정리할 때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그녀를 두렵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온화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침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숨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지닌 침묵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유나는 긴급 요청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후두둑 떨어졌고 31층 사무실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들고 회장실 문을 열었을 때 그 순간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고요한 호수 같았지만 그 깊이는 절벽과도 같았습니다. 상사가 직원을 보는 눈빛도 아버지가
딸을 보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유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단 1초. 그리고는 시선을 내리고 고개를 숙여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요청하신 보고서입니다. 그럼 퇴근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가방을 쥔 손을 가볍게 떨었습니다. 하지만 문으로 차에 가기 전에 그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울렸습니다. 혼자 사나? 그녀는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분식집을 하셔서 보통 새벽 3시에 시장에 나가십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유나가 그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몇 년 동안 나를 잠 못 들게 했었지. 유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이미 모니터로 고개를 숙인 채 그녀에게 가봐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자취방으로 돌아와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째서 그 눈빛과 그 한마디가 지워지지 않는 잉크 자국처럼 마음에 번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강태준은 그녀를 더 자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인 시선이 아니라 회의 중에 스쳐 지나가는 눈길, 그녀가 방에 들어설 때 살짝 드는 고개, 그리고 오직 그녀에게만 넌지시 건네는 날씨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누구도 감히 소문을 내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조용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유나,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된 어린 소녀는 달콤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감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 감정에 어느 날 아침 유나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평소처럼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지만 단 10분 후 임원 회의 보고서를 낭독하던 중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언제 쓰러졌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비명, 그리고 아주 가까이서 들려오는 낮고 다급한 목소리만이 어렴풋이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구급차 불러 빨리.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새하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핑핑 돌았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침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각 잡힌 정장도 엄격하고 냉정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셔츠 단추 2개를 푼 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병원 조명 아래 그의 얼굴에는 피로한 주름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눈빛은 마치 커다란 바윗덩어리를 내려놓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났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쉬어 있어서 유나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착각할 뻔했습니다. 제가 왜 과로의 저혈당이다. 아침 굶은 지 얼마나 됐지. 유나는 얼굴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돈 아껴서 시골에 좀 더 보내드리려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링거를 막고 있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감싸 쥘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평소의 단호함과는 전혀 다른 끊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야. 너무 애쓰지 마라. 네가 또 쓰러지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그 짧은 한마디가 유나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껏 그녀는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그런데 오늘 아버지 뻘 되는 남자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직 그녀가 눈을 뜨기만을 기다리며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였지만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를 영원히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비가 몹시 내렸고 그녀는 긴급한 계약서를 수정하느라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빌딩의 불은 거의 다 꺼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저장하려던 찰나 사무실의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더니 펑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았지만 배터리는 이미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휴대폰 손전등에 한 줄기 빛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강태준이었습니다. 아직 있었나? 네. 이제 막 가려던 참인데. 정전이 돼서요. 따라와. 아래층에 비상발전기가 있다. 그가 앞장서고 그녀는 뒤따랐습니다. 긴 복대는 비 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중간층의 기술실에 도착한 그는 커다란 우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 서류 가방 이리 줘. 같이 퇴근하지. 불편하지 않다면.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몇 초간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 묻지도 않았을 거다. 그날 밤 그들은 회사 처마 밑에 나란히 서서 차를 기다렸습니다. 비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그가 불어오는 바람으로부터 그녀를 막아주기 위해 손을 들어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유나는 처음으로 그의 손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 오는 밤 이후로 그들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회장과 비서의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경계선에서 살짝 미끄러진 첫걸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훗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비 오는 밤 이후 모든 것이 마치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유나는 여전히 일찍 출근했고 열심히 일했으며 회의실에 들어갈 때면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강태준 회장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등줄기를 타고 짜릿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가 뒤섞인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나의 사소한 변화 하나하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풀었을 때와 묶었을 때, 평소보다 화장을 옅게 한 날, 그리고 바지 대신 치마를 입은 날까지도 업무 지시는 이제 사적인 질문 몇 마디를 동반했습니다. 아침은 먹었나? 몇 시에 퇴근하지? 주말에 고향에는 다녀오고. 회사 내 누구도 감히 공공연하게 떠들지는 못했지만 모두의 시선은 강 회장이 유나를 집무실로 부를 때마다 몰래 그들을 쫓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강 회장은 다음 날 아침 주주총회에 필요한 자료 준비를 도와달라며 유나를 남겼습니다. 유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필요로 할 때 그녀는 언제나 기꺼이 돕고 싶었습니다. 일이 끝났을 때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이 사무실 유리벽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강 회장이 시계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저녁은 먹었나? 아직이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그럼 나랑 같이 먹지. 부담 갖지 말고. 유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벼운 말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그것은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강 회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최상층의 작은 다이닝룸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노란 조명, 고요한 공간, 그리고 정성스럽게 가꿔진 화분들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하지만 정갈한 두 사람분의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와인을 따랐습니다. 이런 저녁 식사 해본 적 있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향에서 그녀의 저녁 식사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남자와 마주 앉아본 적도, 반짝이는 노란 조명 아래에서 누군가를 바라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낯서네요. 나는 마음이 놓이는군. 오랫동안 누구와 함께 식사하면서 피곤하지 않다고 느낀 건 처음이야. 그의 말은 차가운 물 한 잔에 떨어진 꿀 한 방울처럼 유나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웃으며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직원과 상사도 늙은이와 젊은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하려던 참에 그가 갑자기 일어서서 작은 수납장을 열더니 파란색 비단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생일 선물이야.
조금 늦은 건 알지만 유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 생일을 어떻게, 내 이력서, 내가 읽어봤으니까. 그녀가 상자를 열자 안개처럼 가볍고 물처럼 부드러운 분홍빛 실크 스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그녀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남자에게서 온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친척도 동창도 아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에게서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흐느끼거나 소란스럽지 않은 그저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려 실크 스카프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서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나야, 만약 내가 선을 넘는다면 나를 미워할 건가? 그녀는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 질문은 이미 오래전에 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써니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태왕그룹의 송년회는 강변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부드러운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웃으며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나는 소박하지만 단아한 아이보리색 롱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눈매를 살짝 강조하고 옅은 오렌지빛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 순수함과 성숙함이 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오렌지 주스 잔을 든 채 동료들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 뒤에 자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준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그의 큰 키를 감쌌고 희끗한 머리카락은 정성스럽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연 회장을 한 바퀴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바로 그 순간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우연한 눈 마주침도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고 피하지 않는 똑바른 시선이었습니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그는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고 감히 내지 못했습니다. 파티는 평범하게 흘러갔지만 유나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따끔거렸습니다. 설렘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자신이 막을 수 없는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두통을 핑계로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로비를 막 벗어났을 때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얹혔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가려던 참이다. 같이 가지 않겠나? 그녀는 1초, 2초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저택으로도 그녀의 자취방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강변의 한 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강태준이 조용히 쉬고 싶을 때 찾는 곳이라고 말한 개인적인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방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짙은 갈색 원목 가구,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자동 음향 시스템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재즈 음악. 그가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두렵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컵을 쥔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말없는 긍정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다가갔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을 때 그녀가 피하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할 뿐입니다. 심장은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처럼 빠르게 뛰었고 낯설면서도 따뜻하고 영원히 빠져들고 싶은 감각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을 때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감정에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더 이상 비서도 회장도 40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는 두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온 세상이 잠든 순간 서로를 발견한 두 명의 길 잃은 영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그의 품에서 잠을 깼습니다.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하얀 피부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제껏 보아온 그 어떤 모습보다도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한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째서 내 마음은 이토록 평온한 걸까? 그날로부터 3주 후 유나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피곤했고 입맛이 없었으며 때로는 커피나 향수 냄새만 맡아도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스트레스나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리가 열흘 이상 늦어지자 유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안심시킬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점심시간 그녀는 몰래 1시간 휴가를 내고 고등학교 동창이 실습생으로 일하고 있는 작은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은 수백 가지 가능성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안 일기어야 그냥 호르몬 불균형일 거야. 설마 진짜일 리가 없어.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모든 가정을 끝내는 선명한 붉은색 2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임신했다. 젊은 의사 친구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유나야, 임신 4주 정도 됐어. 아직 아기짐만 보이지만 확실해. 유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나섰지만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그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텅 빈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작은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한 조각 한 조각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엄마가 될 수 있지? 이제 겨우 18살인데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고 내가 누구인지도 다 모르는데.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60살의 남자. 재벌 총수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연인도 아니고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갈 사람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인생에 예기치 않게 떨어진 낙오자였고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남겼다. 그날 저녁 강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실에 안 왔더군. 유나는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아니라 자취방 건물 관리인이었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입구에 서 있는데 차에 탄 사람이 그녀에게 급한 볼일이 있다고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밖으로 나가자 정말로 강태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차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깊고 차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차에 타. 이야기 좀 하자. 그들은 강변의 한적한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결 위에 희미하게 반사되었고 바람은 차갑지만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유나는 그를 보지 않은 채 두 손을 불안하게 얽어매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할 말 있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는 속삭였습니다. 임신했어요. 충격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 느낄 수 있었어. 네가 변했다는 걸. 내 눈은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니까. 유나는 처음으로 분노가 담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를 낳아.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하지만 그건 그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회장님,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유일한 방법이야. 널 강요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네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나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말에 유나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돈 때문도 신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의 모든 권력을 이용해 이제 겨우 18살인 소녀를 자신의 핏줄을 이은 아이의 어머니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또한 누구도 그녀가 엄마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몰랐습니다. 뱃속의 이 아이가 그녀를 어떤 진실 앞으로 데려갈지
만약 그 진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그녀는 그해 첫날 그 방에 결코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문은 신문 기사나 내부 정보 유출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몰래 찍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흐릿했지만 긴 머리에 소박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태왕그룹 소유의 번호판을 단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옆에는 다름 아닌 강태준 회장이 비를 막아주기 위해 우산을 기울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개의 좋아요가 전부였지만 단 하룻밤 만에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태왕그룹 회장의 새 비서, 40살 차이 커플, 현대판 신데렐라 혹은 구미호, 검증도 출처도 없는 온갖 게시물과 댓글, 루머가 쏟아졌습니다. 유나는 순식간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심지어 소셜미디어 전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회사에 들어설 때마다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라 심판의 눈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점차 멀어졌고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녀를 지나치며 대단한 수완이네, 순진한 척하더니 높은 곳에 오를 줄도 알고 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과 시선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피부를 뚫고 들어와 은근한 통증을 남기며 끊임없이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강태준의 반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주주총회에서 수십 명의 투자자와 최고 경영진 앞에서 그는 갑자기 서윤아와 관련된 인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서윤아 비서는 현재 임신 중이며 그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회의실은 죽음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펜 떨어지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그리고 그 정적을 메우려는 듯한 몇 번의 마른 기침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20년간 여성과 거리를 두며 사생활을 철저히 지켜온 것으로 유명했던 남자가 제 입으로 손녀뻘 되는 소녀와의 관계를 인정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고 아무것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누구에게도 해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소식을 개인 비서를 통해 전해 들은 유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아니면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그는 직접 그녀의 자취방으로 와 짐을 꾸렸고 그녀를 작은 자취방에서 개인 경호원과 전담 의사가 있는 별도의 고급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마치 귀족 아가씨처럼 그녀의 모든 생활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사랑받는다는 느낌 대신 쇠사슬에 묶여 높은 단상 위에 올려져 모든 사람의 우러름과 저주를 동시에 받는 듯한 기분만이 가득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첫날 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래의 불빛들은 마치 낯선 별들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꿈꿀 만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빛을 꿈꾸면서 그 빛이 거대한 화면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는 점만 빼면 말입니다. 고급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사흘 만에 유나는 이곳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해주지 않았고 어떤 규칙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외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설 때마다 경호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미소로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아님. 회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외출을 원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 차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대로 전화를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모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통화는 몇 분 만에 불분명한 이유로 끊겼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로그인 앱은 갑자기 오류를 일으켰고 보낸 메시지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드럽고 평온하게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비단 그물 같았습니다. 그녀는 학대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루 세 끼는 전담 요리사가
준비한 영양가 높은 식단으로 채워줬고 이틀에 한 번씩 의사가 정기 검진을 왔습니다. 읽을 책, 볼 영화, 심지어 테이블 위에 생화까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맞춰 교체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누워서 쉬고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일부러 산책하는 척하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 시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랐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나타나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님, 회장님께서 오늘은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날씨가 흐려져서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는 죄수도 아니고 전시용 인형도 아니에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님을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뱃속 아기의 안전을 위해 저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이 찾아왔습니다. 유나는 평소처럼 웃지도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작은 액자에 담긴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군. 혼자 산책하고 싶어도 안 되고 집에 전화하고 싶어도 안 되고 서점에 책 사러 나가고 싶어도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안 피곤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난 그저 네가 안전하길 바랄 뿐이다. 밖에는 온갖 험담이 가득해. 네가 나가면 세상의 혀로부터 널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유리세장 속에 사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그녀의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만 무사히 태어나 준다면 그 후에는 네가 어디를 가고 싶든 붙잡지 않겠다. 유나는 멈칫했습니다. 그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암묵적인 계약이었습니다. 달콤한 포장지로 감싼 거래.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녀는 일어서서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은 어느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유리로 된 집에 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밖에서는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저 여자는 정말 운이 좋군. 하지만 꿈속의 그녀 자신은 벽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제발 문 좀 열어줘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유리방에 갇혔던 꿈의 제식감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이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매우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던 중 그녀는 우연히 회장 전용 서재에 살짝 열린 문틈으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강 회장의 오랜 신복이자 집안에 사적인 일이 있을 때만 모습을 드러내던 신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만. 회장님, 지금 그분 이름을 유언장에 올리는 것은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더 낮고 권위 있는 아마도 강 회장의 개인 변호사일 목소리였습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셋으로 나눌 걸세. 하나는 죽은 아내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에, 하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아이에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이를 낳을 사람, 서윤아에게. 유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유언장이라니. 강 회장은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선을 넘었을지언정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의를 더 끈 것은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씨 몫의 재산은 그녀가 강하윤이라는 이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말입니다. 강하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이름. 강 회장의 죽은 아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서였다. 회사에서 만난 사람의 이름도 아니었다. 그 이름은 완벽한 그림 속에 맞지 않는 조각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강 회장이 방문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유언장 작성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가 젓가락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나? 우연이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작성했어. 나중에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다. 내 이름도 거기 들어있어. 내 아이가 아무런 보호도 없이 자라게 둘 거라고 생각했나? 그럼 강하윤이라는 이름은요? 침묵, 한세기처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이름은 어디서 들었지? 변호사님이 언급하셨어요. 그가 일어나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등은 꼿꼿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다시는 꺼내지 마라, 유나야. 네가 적게 할수록 안전하다. 하지만 알고 싶어요. 그 이름이 제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분노, 그리고 이름 모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상처다. 내가 20년 동안 묻어온 것이다. 그걸 파헤치지 마라, 유나야.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멈출 수 없는 탐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입 밖에 나온 이름은 결코 잊힐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서재에 앉아 강 회장이 예전의 메모지에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잊어버렸던 그의 낡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강하윤, 빠수, 강태준, 2004년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원본 페이지에서는 삭제되었지만 아카이브에 남아있는 빛바랜 옛날 신문 기사 하나였습니다. 2004년 재벌 총수 강태준의 딸 강하윤 양 스캔들 후 의문의 실종.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입술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짧지만 의미심장한 내용이었습니다. 결론도 기소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18살 소녀가 실종되었고 절망적인 마지막 구절들이 담긴 일기장 한 권을 남겼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서 인용된 한 구절이 유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부디 저를 낳아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강하윤이라는 이름이 나타난 이후 유나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치 치명적인 비밀을 건드린 사람처럼 아무도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 비밀은 모든 것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강태준은 점점 더 과묵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그녀를 찾아왔고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러하듯 점점 불러오는 그녀의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더 이상 진실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가 평온을 찾았던 그의 눈빛은 이제 바라볼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치 그 눈동자 뒤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검고 깊은 바다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강태준이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을 떠나고 유나가 아파트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 가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는 것.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지금 알아보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늦어버릴 것이라는 한 어머니의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서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항상 굳게 잠겨있던 방이었지만 그날은 가사도우미가 실수로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세차게 뛰고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과거의 흔적이라곤 조금도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오히려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만큼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짙은 갈색의 원목 수납장 맨 아래 서랍에서 그녀는 먼지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누렇게 변색된 낡은 사진 한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강태준과 그의 전처 민서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눈빛은 마치 억지로 사진을 찍는 사람처럼 흐릿하고 공허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교복을 입은 길고 검은 머리에 크고 동그란 눈을 가진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강태준의 옆에 서서 그의 허리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빠와 함께한 18번째 생일.
하윤, 유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 강하윤, 그리고 그 글씨는 분명히 아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한 장은 하윤이 지금 그녀가 머물고 있는 이 거실과 매우 흡사한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한 장은 하윤이 강태준의 무릎에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사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사적이고 너무나도 친밀하며 너무나도 가까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날짜는 2004년 7월, 산모 이름 강하윤, 부친 이름 기자에 없음. 유나의 몸이 의자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강태준의 딸 하윤은 2004년 그녀가 막 18살이 되었을 때 임신했었다. 그리고 언론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하윤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사랑했다면, 만약 그녀가 임신 후 사라졌다면,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하필 서윤아가 선택되었을까?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배를 감싸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수하게 하루하루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과거의 끔찍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자유낙하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조차 그 이야기에 외부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휩싸였다. 늦은 오후 유나는 자신이 어릴 적 빨간 원피스를 입고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이모와 함께 자랐던 작은 가을가 옆 낡은 기와집 앞에 섰습니다.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 닭 우는 소리, 비온 뒤의 흙내음까지 모든 것이 18년 전과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그녀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고 왜소한 몸, 손에는 아직 떡반죽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를 본 이모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서둘러 그녀를 집 안으로 끌었습니다. 세상에,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니? 유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냥 이모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여쭤볼 게 좀 있어서요. 이모는 물을 따라주며 손을 닦고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 유나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내 얼굴만 봐도 무슨 일 있는 거 알겠다. 눈 밑은 시커멓고 얼굴은 파리하고 몇 달 동안 임신했다면서 전화 한 통 없더니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마주 잡고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모, 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 질문에 컵을 닦던 이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 묻니? 이모, 저한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이모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지만 제 부모님은 누구세요? 어떤 분들이셨어요? 이모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이모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어. 하지만 네가 이렇게 물으니 더는 숨길 수가 없구나. 이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떨리는 손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베는 칼날인 것처럼 그해 한 부유한 남자가 이 외진 시골 마을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검고 번쩍이는 차와 수입 분유, 그리고 두둑한 돈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임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갓 태어난 아기를 키울 사람이 없으며 적이 많아 도시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30을 갓 넘긴 채 홀로 분식집을 하며 살아가던 이모에게 갓난아기를 건넸습니다. 그는 이모에게 아이를 잘 키워주기만 하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보내겠지만 절대로 아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모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핏덩이 같은 아기가 동그란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연민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감정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 딸이에요, 이모? 이모도 몰라. 내 엄마가 누군지는
다만 내 이름이 서류에 서윤아라고 적혀 있었을 뿐이야. 출생신고서도 엄마 이름도 없이. 오직 초음파 사진 한 장과 네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키울 수 있을 만큼의 돈만 있었지.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왜 없었겠니? 나도 그 사람이 네 친아빠일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렇다면 왜 18년 동안 널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뒀겠어? 왜 데려가서 키우지 않았겠니? 이상한 건 그 사람이 전화로 확인할 때마다 널 우리 딸이나 아기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그 애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 초음파 사진 아직 가지고 계세요. 이모는 일어서서 낡은 장롱을 열고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래고 잉크 자국이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보이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산모 이름 강하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강태준의 서류함에서 발견했던 그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날짜, 같은 산모의 초음파 사진 2장. 하나의 아기, 하나의 엄마. 단지 그 아기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만 달랐습니다. 이모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이모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저 정으로 널 키웠을 뿐이야. 네가 이런 일의 결과물인 줄 알았다면 이모는 차라리 처음부터 널 받지 않았을 거야. 유나는 이모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흐느꼈습니다. 18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그저 평범한 고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회에서 외면받고 법으로 금지된 금단의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녀의 친아버지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녀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모 집을 떠난 유나는 가장 빠른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3시간 동안 버스 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들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신이 감히 전부 마주하지도 못한 진실의 조각들로 뒤엉킨 짙고 어두운 혼돈뿐이었습니다. 나는 강태준의 딸이다. 그리고 지금 내 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 그 생각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부정할 수도, 거부할 수도, 그리고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유나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막 해가 진 저녁이었습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도 경호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가 바로 이 시간에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녀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그 침착하고 차분한 눈빛.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유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 젖은 눈이 아니라 분노와 원망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눈이었습니다. 왜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짓을 했어요? 제가 당신 딸인 거 알면서도.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크고 넓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깊고 움푹 파인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다. 네가 이력서를 냈을 때 그 이름, 그 얼굴.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지. 하지만 그저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다. 18년 전 시골로 보냈던 서윤아라는 아이의 서류를 다시 확인하기 전까지는 바로 너였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짓누르는 돌덩이인 것처럼. 그때 널 그만두게 하고 이곳을 떠나게 했어야 했다. 유학을 보내 모든 것을 끝냈어야 했어. 하지만 너는 매일같이 나타났고 너의 모든 행동, 모든 눈빛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절 옆에 두기로 한 건가요? 당신 친딸인 걸 알면서도 저를 사랑하고 만지고 같이 잠까지 자면서 나는 반평생을 고독하게 살았다. 유나야. 내 어머니 하윤이는 임신한 채로 떠나버렸고 아무도 그 애가 아이를 낳았는지조차 몰랐지. 나는 18년 동안 오직 2사람을 찾기 위해 살았다. 그리고 마침내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의 너를 만난 거야. 아니,
난 결코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약했고 잘못했다. 유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서지고 뒤틀린 웃음소리였습니다. 그걸 약했다고, 잘못했다고 부르나요? 아니요. 그건 병이에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뒀어요. 당신이 날 죽인 거예요. 알아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당신 인생에서 뭐죠? 실수로 생긴 결과물 아니면 잃어버렸던 조각을 채워 넣으려는 대용품인가요? 그는 침묵하다가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주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증거지. 그렇다면 이 아이가 강 씨 성을 달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키울 거예요. 당신과 아무 상관없이. 돈도 권력도 신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어머니를 잃었고 이제 너마저 잃는구나. 아마도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겠지. 그날 밤 유나는 짐을 꾸려 그 고급 아파트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몇 벌의 옷과 일기장 한 권, 그리고 초음파 사진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그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짐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와 가장 적나라한 진실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강태준의 아파트를 떠난 지 사흘 화하로 유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고층 빌딩과 감시의 눈초리, 그리고 누구도 감히 직접 묻지 못하는 질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방은 고작 12제곱미터 남짓했고 벽은 얼룩덜룩했으며 천장 선풍기는 덜컹거렸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숨쉬기가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전담 의사도 감시하는 사람도 모든 것을 잃고 그녀마저 어두운 심연으로 끌어들였던 그 남자의 슬픈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임신 7개월 차. 매일 아침 유나는 집 근처 시장에서 채소 파는 아주머니를 도와 짐을 날랐습니다. 점심은 값싼 음식으로 대충 해결하고 오후에는 건강을 위해 호수 주변을 가볍게 걸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임신 일기를 쓰고 뱃속 아이에게 편지를 썼으며 손수 천을 잘라 기저귀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고 아무도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안쓰럽지만 꿋꿋한 젊은 미혼모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 그녀는 과거를 땀과 눈물로 씻어내고 있는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강태준과 모든 연락을 끊었지만 유나는 여전히 한 가지 사실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와 아이 사이에 놓인 뒤틀려버린 그 혈연. 그녀는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경멸하거나 더 나쁘게는 자기 자신을 증오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그녀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네가 어떻게 될지 엄마는 모르겠어. 다만 너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만 알아. 네가 잘못된 피를 물려받았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엄마 인생의 희망이야. 하지만 만약 네가 선택할 수 있다면 부디 엄마를 용서해다오. 눈물 한 방울이 낡은 이불 위로 떨어져 스며들었습니다. 그 핏줄을 끊어내기 위해 유나는 자신이 결코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의 성과 이름을 바꾸고 강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도록 출생신고를 하는 것. 그녀는 미혼모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아버지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겠으며 만약 있을지 모를 모든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법률 상담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하세요? 이 아이는 거대 재벌가의 유일한 핏줄입니다. 권리가 있으세요. 유나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권리가 필요 없어요.
제 아이가 어른들의 죄책감을 짊어지지 않고 자라나는 것이 필요해요. 그녀는 떨림없는 필체로 서명했습니다. 핏줄이라는 끈은 공식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녀가 부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르고 깨끗하며 자유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전히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강태준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아주 가까이에 서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나가 강태준의 아파트를 떠난 지 90일째 되는 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뉴스도 전화도 그녀를 강 회장님의 서윤아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동그랗게 불러온 배와 허리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마치 평생 출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나날들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악몽이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90일째 되는 날, 그녀의 자취방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도 주소도 없는 하얀 봉투,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에 수첩 한 권과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이다. 그녀는 수첩을 열었습니다. 손으로 쓴 일기였습니다. 부드럽고 살짝 기울어진 여성스러운 필체. 그 글씨체는 섬뜩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유나가 첫 장을 넘기자 첫 줄부터 그녀를 무너뜨리는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내 이름은 강하연. 나는 이 일기를 내 뱃속의 아이를 위해 남기다. 만약 언젠가 그 아이가 태어난다면. 유나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가시 박힌 글자들을 읽는 것처럼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넘겼습니다. 나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다. 그 사람은 나의 친아버지였다. 처음에는 몰랐다. 나는 그저 그가 다정하고 부유하며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라고만 알았다. 하지만 내가 자랄수록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이 아버지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부정했고 도망쳤다. 하지만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억의 일부가 원망도 거짓도 없이 존재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건 엄마가 네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네가 살아남을 것이고 엄마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랑할 것이라고 믿는다.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첩이 손에서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 어머니의 일기였습니다. 강하윤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이제 18년 후 그녀 역시 똑같이 친아버지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2007년 우체국 소인이 찍힌 한 번도 붙여지지 않은 낡은 편지 한 통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신인 강태준, 발신인 강하윤. 편지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거예요. 나를 찾지 말아요. 당신이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울 거예요. 만약 언젠가 당신이 그 아이를 다시 만난다면 제발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사랑하지는 말아주세요. 마지막 문장은 유나의 정신을 강타하는 펀치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해하기 위해, 마주하기 위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 위해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사랑하지는 말아주세요. 하지만 그는 바로 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멈추지도 후회하지도 바로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금단의 사랑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번에는 바로 자신의 딸에게 그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순간 아랫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녀는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흥건했습니다. 안 돼. 이런 상태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 그녀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는 곳으로, 더 이상 강시성도, 과거도, 피로 물든 일기장도 없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배낭과 수첩, 그리고 약간의 현금을 챙겨 동이 트기도 전에
자취방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가야만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그 소용돌이, 그리고 자신이 또다시 재현해버린 그 굴레에 영원히 삼켜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취방을 떠난 지 사흘 후, 유나는 강원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태왕그룹 회장의 유명했던 비서로 알아보지 못했고,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민박집에 방을 하나 얻고 달아빠진 슬리퍼를 신고 시장에 갈 때마다 스카프로 부른 배를 가렸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배는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도 예시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마당에서 채소를 씻고 있을 때 길 건너편에 검고 번쩍이는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익숙한 번호판에 메르세데스 스클레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내렸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정장도 수천억을 손에 쥔 사람의 위험 있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얀 셔츠 차림이었고 눈에 띄게 수척해졌으며 머리카락은 더욱 희끗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수첩 외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걸어와 그녀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어딘가 힘이 없었습니다. 받았구나. 내 어머니의 수첩 말이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고 차가우며 무감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빛으로 그를 꿰뚫어 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18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 다시 열어볼 용기가 없었지. 하지만 너를 만났을 때 나는 내가 내 인생 최악의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왜 계속했죠? 유나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목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을 때 왜 멈추지 않았어요? 왜 모든 일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내버려 뒀냐고요.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탐욕스러웠기 때문이다.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나요? 아니, 이제는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 비록 그 당시에는 내가 너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버지의 정과는 다르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더 깊고 더 고요하고 더 절망적이었다. 마치 내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낳은 딸을 통해 다시 찾으려는 것처럼 날 엄마의 대용품으로 쓴 거군요. 유나의 목소리가 메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또다시 그 죄를 저지른 거고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수많은 기업가들을 떨게 했던 그 남자가 울었습니다. 네가 나를 용서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말하고 싶구나. 내 아이, 만약 네가 원한다면 결코 강이라는 성에 묶이지 않을 것이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상속도 나와의 관계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나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한 가지만 부탁하마.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저녁 비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뭔데요? 그가 다가섰습니다. 가깝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거리에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만약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거든 부디 병든 괴물이었다고는 말하지 말아다오. 그저 잘못을 저질렀고 남은 평생을 고독 속에서 그 대가를 치른 사람이라고만 말해다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돌아서서 마치 잘못된 인생 한 조각을 끌고 가는 것처럼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여 산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른 잎사귀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갑자기 배가 쿡 하고 찌르듯 아파왔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결코 반복하지도 않을 거야. 엄마는 이 잘못의 끝이지 다음이 아니니까. 임신 39주차 그날 밤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문틈으로 울부짖으며
마치 먼 세상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유나는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 비바람에 덜컹거리는 양철 지붕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평소보다 더 세차게 발길질을 하며 무언가를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이제 거의 두렵지 않아. 너는 태어날 거야.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실수에도 규정되지 않는 자유로운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그때 첫 번째 진통이 왔습니다. 경련처럼 강하고 규칙적으로 그녀는 몸을 일으켜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휴대폰은 오후에 이미 배터리가 다해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진통이 칼로 베는 듯 밀려오자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공황 상태 속에서 그녀는 간신히 문으로 기어가 작은 철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 천둥소리, 그리고 북소리처럼 울리는 그녀의 심장소리. 그리고 그녀는 민박집 현관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배를 감싸 안은 채 희미하게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다행히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그녀를 발견하고 아들에게 부탁해 유나를 보건소로 급히 옮겼습니다. 호화로운 병원도 전담 의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젊은 간호사 한 명과 나이든 조산사 한 명, 그리고 노란 백열등이 켜진 낡은 분만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시간 후 맑고 힘찬 아기 울음소리가 숨막히는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이에요. 산모도 아기도 건강해요. 조산사가 밖에서 치는 천둥소리에 섞여 외쳤습니다. 유나는 기진맥진했지만 낡은 신생아 담요에 쌓인 아기를 건네받았을 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동그란 눈, 오똑한 코, 희고 불그스레한 피부. 작은 주먹은 마치 세상에 자신의 첫 존재를 알리려는 듯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네오는 죄를 짊어지지 않았어. 아무것도 짊어질 필요 없어. 너는 새로운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었고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두 모자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유나는 아이의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백성의 뛰어난 인재라는 뜻처럼 그녀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빛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더 이상 강시성도, 아버지도, 피로 얼룩진 기억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와 아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비록 험난하겠지만 온전히 그들의 것인 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민박집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모든 절차가 완료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른 서민준이라는 이름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통장에는 강태준의 저택 근처 은행 지점에서 입금된 출처 불명의 거액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편지 한 장. 그 아이가 나 없이 자라게 해주시오. 하지만 부디 그 아이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웃고 있다는 것만은 알게 해주시오. 민준 아빠가 유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편지를 접어 어머니의 일기와 함께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과거의 유물처럼 간직해야 하지만 결코 다시 열어보아서는 안 될 것들과 함께 출산 후 열흘, 유나의 봉합 부위는 앉을 때마다 여전히 쑤셨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분유를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밤에는 아이를 달래며 하품을 연신해댔습니다. 민준이의 울음소리는 그녀를 피로에서 깨우는 종소리였고 잠결에 짖는 아이의 베넷짓은 그 어떤 심리 상담소에서도 얻을 수 없는 치유제였습니다. 점차 그녀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한 사립유치원에서 시간제 보육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겨우 한 끼, 분유 한 통, 기저귀 한 팩을 감당할 수준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아침이면 그녀는 민준이를 아기띠에 메고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얌전히 잠들었고 가끔 눈을 떠 입맛을 다시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다시 웃는 법을,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법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불꽃을 다시 지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오피스룩도
하이힐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친 면 옷과 플라스틱 슬리퍼,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우유병이 준비된 기저귀 가방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유나는 누군가의 신분에 기대어 빌려 사는 삶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진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박집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녀는 잊혀진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빈 공책. 그녀는 자리에 앉아 첫 장을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아주 약한 사람이었단다. 엄마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이야기 속에서 끌려다녔어. 하지만 너 덕분에 엄마는 그 이야기에서 걸어 나오는 법을 배웠어. 더 이상 숨지도 반복하지도 않을 거야. 엄마를 낳아준 사람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엄마의 인생을 결정하게 두지 않을 거야. 엄마는 다른 사람의 죄를 갚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다. 네가 진정한 의미의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살 거야. 다음 날 그녀는 원격 교육센터의 유아교육과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교단에 서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거짓과 죄악 속에서 자라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그녀는 낯선 주소로부터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단순한 은 목걸이 하나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어택을 팔고 회사를 해체했다. 남은 돈은 내가 갖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아이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 부디 자신의 피를 미워하게는 하지 마라. 피는 아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사랑은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니까. 민준 아빠가. 유나는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지도 비싸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들어 잠든 아들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피는 선택할 수 없지만 미래는 엄마가 선택해줄게. 아가. 10월의 어느 맑은 아침 유나가 민준이를 예방접종시키러 보건소에 가던 중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산골의 비는 예고 없이 퍼붓듯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아이를 감싸 안고 길가의 작은 약국 처마 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약국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들어와서 비 피하세요. 이렇게 젖으면 감기 걸리기 쉬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으며 눈빛에는 엿보거나 캐묻거나 동정하는 기색 없이 오직 순수한 친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안고 안으로 들어가 약 진열대 근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얇은 담요 속에서 입맛을 다시는 아기 민준을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가 통통하네요. 몇 개월이에요? 이제 곧 3개월 돼요. 그녀는 약간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사세요.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아빠에 대해 묻지도 그녀의 사정을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몇 주 후 유나는 읍내 장터에서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가 당근값을 흥정하느라 쩔쩔매고 있을 때 그가 등 뒤에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근은 비싸요. 저쪽 가게가 더 쌀 텐데. 돌아보니 역시 그였습니다. 낡은 셔츠에 카키색 바지를 걷어 올리고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선우. 그 작은 약국의 약사였습니다. 한때는 서울에서 잘 나가던 내과 레지던트였지만 의료계의 복잡한 문제에 환멸을 느끼고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가끔 마주쳤습니다. 장터에서, 보건소에서, 혹은 그저 비를 피하며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도, 계획된 사랑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미혼모와 한 번의 실패를 겪은 남자가 서로의 시선과 마주침을 통해 천천히 서로를 알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우가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분유 한 통과 아기를 위한 영양제 몇 봉지를 들고서 아기랑 드시라고요. 별거 아니니 부담 갖지 마세요. 유나가 그것을 받아들며 복잡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누구에게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선우가 곁에 앉아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과거가 있죠. 하지만 유나 씨가 아이를 안고 원망도 없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을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들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씁쓸하지만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동정 때문에 곁에 있어줄 사람은 필요 없어요.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유나 씨가 좋습니다. 다시 일어서려는 그 모습이요. 언젠가 바빠서 아이 봐줄 사람이 필요하면 조건 없이 제가 돌봐줄게요. 그날 밤 유나는 민준이 곁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작지만 얼어붙었던 심장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아직 새로운 사랑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서둘러 사랑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막 돋아난 어린 나무를 위해 바람을 막아주는 작은 나무 울타리처럼 그저 곁에 서 있기 위해 온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얇은 커튼을 뒤집었습니다. 민준이가 가볍게 기침을 몇 번 하더니 깊은 잠결에 작은 입술을 오므리며 뒤척였습니다. 유나는 서둘러 이불을 덮어주고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을 묻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가 다시 자신을 뒤쫓아올까봐, 자신이 묻어버린 진실이 언젠가 수면 위로 드러나 자신이 아들을 위해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망가뜨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 멀리서 깜빡이는 빛이 환상이 아닐 거라는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다녀간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묻거나 모자의 세계에 끼어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교육과정을 듣기 위해 급히 아이를 맡길 사람이 필요할 때, 그녀가 두통에 시달리면서도 민준이의 이유식을 만들 때, 한밤중에 민준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 어떤 약을 먹여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 그는 언제나 필요한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어떤 약속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동네 전체가 정전으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유나는 휴대폰 손전등에 의지해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덥다며 짜증을 내며 울었고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채질을 하느라 녹초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선우. 그녀가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부채를, 머리에는 헤드랜턴을 쓴 채였습니다. 묻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그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는 자리에 앉아 아기를 향해 부드럽게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랜턴 불빛은 딱 필요한 만큼만 비췄습니다. 민준이는 점차 울음을 그치고 눈을 새우르르 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유나의 눈에서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곤해서도 아이가 안쓰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 인생의 수많은 어두운 밤들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전기가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로 빛을 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일찍 일어나 아들이 태어난 날부터 써온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민준아, 어젯밤 어떤 아저씨가 네가 꿀잠을 잘 수 있도록 2시간 동안 부채질을 해주었단다. 내 아빠도 너와 피를 나눈 사람도 아니었어.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곁에 있어주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지. 결국 엄마는 깨달았단다. 빛이란 꼭 눈부실 필요는 없다는 걸. 그저 네가 잠든 사이를 비춰줄 만큼 따뜻하고 엄마가 다시 걸어나갈 수 있을 만큼 믿음을 주면 충분하다는 걸. 그날 보건소에 아이를 데려갔을 때 선우가 갑자기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땅 문서예요. 언덕배기에 제가 버려둔 밭이 있는데 유나 씨만 괜찮다면 우리 같이 작은 집을 짓고 어린이집을 열어보는 건 어때요? 유나 씨는 아이들을 돌보고 저는 아이들에게 약을 챙겨주고 글을 가르치고요. 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유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고 싶으세요? 선우가 웃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나 씨의 빛이 꺼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 빛은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 밝혀질 가치가 있어요. 섣달의 어느 아침, 유나가 햇살 아래 민준이의 기저귀를 널고 있을 때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특별 뉴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금융제국 중 하나인 태왕그룹이 창립 28년 만에 공식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강태준 회장은 약 1년 전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금융계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검찰은 그룹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과 목적 불명의 자선 신탁 기금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그룹 내부에서 장기간 지속된 비리와 연관된 정황이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녀가 바라왔기 때문이 아니라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심장이 죽어버린 후에까지 왕좌를 지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산골에서의 마지막 대화 이후 그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주소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산은 정리되어 경매에 붙여지거나 사회에 기부되었습니다. 더 이상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계열사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화려하고 오만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하나의 제국이 그 주인의 손에 의해 직접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날 오후 선우가 복사된 서류 뭉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보건소로 배달된 것인데 발신인도 주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나가 펼쳐보니 그것은 강태준의 최신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줄 한 줄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부동산은 청산하고 남은 금액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 한 부분은 내 평생 빚을 진 여인 하윤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에 기부한다. 한 부분은 미혼모가 키우는 아이들을 위한 비영리 공동체 어린이집 시스템에 기부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민준이라는 이름의 장학금으로 전환한다. 성씨는 기재하지 않으며 혈연관계도 명시하지 않는다. 맨 아래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제국이 무너진 것은 재정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때문이다. 나는 하윤이를 잃었고 너를 잃었으며 하마터면 새벽에 빛을 품은 아이마저 잃을 뻔했다. 그 아이가 누구에게도 빚을 갚을 필요 없는 삶을 살게 해주어라. 서명 한때 아빠였던 사람이 유나는 유언장을 접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구름이 산봉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결에 풀 내음과 그녀와 선우가 지난 2달간 함께 지은 언덕 아래 작은 교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실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맨발로 축축한 풀밭을 밟았습니다. 아이는 넘어질 때마다 까르르 웃고는 다시 일어나 또 걸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듯이.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가 잊고 있던 단순한 진리를 다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잿더미 속에서 새싹이 돋아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이른 봄날 아침, 햇살이 언덕 비탈을 노랗게 물들일 때 이제 막 2돌이 지난 민준이는 공동체 어린이집 뒤편 작은 정원에서 아장아장 뛰어다녔습니다. 작은 손에는 엄마가 낡은 달력으로 접어준 종이 비행기를 쥐고 입가에는 한바구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마당을 쓸다가 두 모자를 보며 햇살처럼 따뜻한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지색 면옷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유나는 아이들에게 물감으로 색칠하는 법을 가르치다 말고 아들을 돌아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옛날 그 비서의 그림자도 고통스러운 눈빛도 소리 없이 울부짖던 밤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이자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한 명의 여성이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과거에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규범을 벗어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 나오는 여정입니다. 우연히 핏줄로 얽힌 관계에 발을 들였던 한 소녀가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증오에 삼켜지지 않으며 자식과 자기 자신을 향한 올바른 사랑으로 그 독소를 끊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가장 큰 교훈은 잘못을 저지른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잘못된 피를 물려받은 무고한 아이를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유나는 누가 자신을 낳았는지 선택할 수 없었고 앞선 세대의 실수를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아들을 위한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선택했고 외롭더라도 떠나는 것을 선택했으며 한 번도 용서를 구하는 말을 듣지 못했지만 용서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신분이나 혈통이 아닌 느리지만 단단하고 친절한 사랑으로 스스로 새로운 가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교실 한 구석 작은 재단에 유나는 2개의 액자를 놓았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어머니, 영원히 18살에 머물러 있는 여인 강하윤의 사진.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저택에서 도망칠 때 품에 안고 있던 초음파 사진. 그 옆에는 그녀와 민준이가 나무끈을 아래에서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뒤로는 나무집 사이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립니다. 누구도 자신이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이 살아갈 곳과 누구와 함께 걸어갈지를 선택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가족이란 하나의 성씨가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내밀어준 손, 그리고 다시는 놓지 않는 그 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